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네.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한일 역전의 저자이신 이명찬 동북아 역사재단 명예위원님, 제가 이제 그러면 호칭을 명예위원님으로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예, 명예연구위원. 연구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일본과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와,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조금 생각을 바꾸고 일본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봤고요. 보고 나서도 조금 더 깊이 일본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일본에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64년 올림픽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본 64년 도쿄 올림픽을 얘기하고 이번 이제 올림픽을 비교를 해보면은 64년도 올림픽은 그걸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유치를 해서 경기가 시작되고 일본 국민들이 금메달을 따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64년도에. 64년도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가지고 올림픽 반대하던 그런 의견은 싹 사라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올림픽 유치해서 좋았다가 거의 60, 70%고 아주 좋았다고 60, 70%고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가 뭐 그 나머지 프로 다 합하면 100%예요. 진짜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공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올림픽 종교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64년도 올림픽이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신칸센이라든가 뭐 일본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일본은 전 세계의 기술 대국이라는 것도 어필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아주 멋지게 성공하다 보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선 타라다. 그래서 서양 국가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게 그때 그 64년 올림픽이었어요. 내가 유학할 때마도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다는 여론이 70% 나왔어요. 유학을 몇 년도에 하셨던? 94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뭐 명예백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요즘 와서 보면은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하나의 그건데 어쨌든 그 당시 64년도에 이미 올림픽을 멋지게 치르고 나서 한마디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 올림픽 어떠냐? 완전히 대비된다고 봐요. 진짜요? 네.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64년 도쿄 올림픽이 선진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였다면은 이번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은 그 선진 고속도로로부터 쇠퇴 도상 국도로 빠져나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하나의 중대한 하나의 행사였다,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아직 쇠퇴 도상국. 지금은 그냥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올림픽이다. 완벽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엄청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뭐 요즘 원래 공식적으로는 IOC에서 그 메달 순위나 이런 걸 집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중국, 미국, 일본 3위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에 올림픽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뭔가 뭐랄까 부흥 올림픽 이걸 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에 싸워서 이긴 하나의 뭐 정표로서 도쿄올림픽을 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 가지 캐치플레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쿄올림픽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자민당 정치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약간 전두환 대통령 때 3S 정책과 비슷한 같은 느낌이네요.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일본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미 민주화로 향해서 네. 발전해 나왔잖아요. 일본은 거꾸로 가서 그 옛날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두환 시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내걸었던 캐치플레이하고 이번 도쿄올림픽 내건 캐치플레이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흡사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태권도에서 금메달 못 딴 게 네. 오히려 더 잘 됐다. 뭐 여러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서. 근데 일본은 유도에서 금메달을 거의 독식을 다 해서 또 일본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아 일본은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못 따고 그랬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뻗어 나가고 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일본은 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여져 있다라고 유도하고 태권도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도 비교가 되겠다. 그게 아주 좋은 이제 하나의 비교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유도는 이번에 거의 싹쓸이 했다시피 이제 뭐 그거는 일본 현 정부가 의도했으니까요. 그렇게 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했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태권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 왔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88 올림픽 때 뭐 이제 그거 시범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4년 있다가 그들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중간에 뭐 재미가 없다든가 네, 맞습니다. 뭐 너무 기계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룰을 바꾸고 막 해왔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위태위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골고루 태권도에 금메달에 은메달, 동메달 땀으로 인해 가지고 태권도가 전 세계 그 소위 말하는 부강 국가가 아닌 약소 국가들에게도 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메달 못 따서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서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선수들도 보면은 자기가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같았으면 눈물 흘리고 상당히 애석해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그 올림픽에서 4위, 그러니까 메달권에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과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인생에 4위를 했는데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하나도 안 아쉽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쇼킹했습니다. 진짜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뛰기 선수하고 수영 선수 이 두 사람이 이제 특히 그게 강렬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4등 한 것도 대단한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했으면 메달 땄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감정이 진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한일 역전이라는 이 책에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이거 출판사에서 책 많이 팔려고 제목을 이렇게 적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연구위원님께서 직접 적으신 겁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9개월 가까이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유튜브로 한일 역전이라는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야겠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출판사 대표하고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출판 대표가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그래서 이 한일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할 생각이다. 그랬더니 그거 책으로 쓰시면 좋겠다. 책을 하나 쓰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한일역전 유튜브 하셔도 얼마나 좋아요. 책부터 먼저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사인했다니까요. 아, 계약을 맺으셨고. 계약을 맺고 한일역전이라는 타이틀은 그때 내가 얘기한 거죠. 직접 적으신. 뭐 한일역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제목 좋다. 그래서 책으로 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제목이 아마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보수주의자, 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또 국뽕에 차서, 국뽕에 차서 약간 뭐 속된 말로 책 팔아먹으려고. 예, 그렇게 적은 제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근거와 예시를 들면서 현상을 보면 역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일본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쇠퇴했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의 이제 소개 말씀 있잖아요. 네, 네. 보통 보면 제가 우리나라 책을 사는 건 좋아합니다. 잘 읽지는 않더라도 보면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교 졸이 아니면 보통은 대학원 졸, 뭐 쭉 그리고 현재 어느 직책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 서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들은 학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군대 계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으셨잖아요. 혹시 뭐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있었죠. 분명히 있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일 역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인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는 뭐 일본 관계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연구해온 사람이고 일본의 지인들도 많고 일본을 그냥 근거 없이 폄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의 그 나라에서 일본 국비 유학으로 일본을 다녀오신 거죠? 예. 지금 처음 밝힙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일 역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읽고 현 상황을 보니까 이건 명백히 한일 역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문화 이쪽은 이미 뭐 한참 우리가 앞서 있죠, 일본보다. 그 다음에 전자 뭐 2차 전지, 뭐 전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는 압도적이잖아요. 삼성 한 회사가 일본의 도시바, 뭐 옛날에 그 뭐 소니, 미쯔비시, 뭐 온갖 그 기라성 같았던 기업들 10개 합쳐도 삼성 하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순이익에서는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했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옛날 내가 유학할 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도 보면요. 요즘 외국인들이 일본하고 한국 여행 갔다 왔다 하면서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 대부분이 다 한국 지하철을 더 평가하지 일본 지하철을 더 평가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지하철이 좋긴 좋더라고요. 훨씬 좋죠.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이제 뭐 한국 지하철 좋다 뭐 들으니까 일본 지하철 좋기로 그 뭐랄까 일본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유학했을 때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지하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한국에 비하면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지하철 한 바퀴 쭉 돌고는 완벽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에스컬레이터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있다는 거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없으면 완전히 쥐약입니다. 못 걸어 올라갑니다.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웬만하면 에스컬레이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조차도 있어요. 어르신들 당연히 노약자들 위해 가지고. 장애인들. 근데 일본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별로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가끔 뭐 있지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있고 가끔씩 없고 일본은 웬만하면 없고 가끔씩 있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하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요. 한국은. 일본은 기본이 130엔인데 1300엔부터 출발하잖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 다음 150엔, 몇 정거장 지나면 170, 180엔, 900, 230엔, 250엔, 350엔까지 올라가요. 근데 한국은 그 정도 거리 가더라도 1250원 밖에 안 된다고요. 가장 우리 생활하고 긴접하여 있는 지하철도 그렇죠. 또 하나 지하철 또 하나 얘기할까요? 뭡니까 스크린 도어. 스크린 도어가 처음에 내가 일본 갔을 때 가끔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은 그때 스크린 도어 하나도 없었거든. 내가 그때 유학하면서 가끔 한국에 들어오고
또 일본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도 지하철 조금씩 스크린 도어가 하나씩 만들어지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 지하철이 다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는 아직도 그게 가끔 있죠, 스크린 도어가. 일본은 우리나라는 티켓 한 개만 끊으면 계속 타잖아요. 1호선이든 9호선. 일본은 호선마다 다 바꿔서.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불편해요. 돈도 많이 들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한번 왔다가 보면은 지하철은 뭐 이미 일본을 훨씬 능가했다. 자, 그러면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사회자님께 물어볼게요. 네. 일본이 한국보다 잘하고 앞서 있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질서를 잘 지킨다. 거리가 깨끗하다. 네. 그리고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얘기하고 보니까 다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는 어릴 때 뭐 아이와 소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마 소니의 노트북이 바이오였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막 얘기하는 게 워크맨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은 부잣집. 저런 집 애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돈 벌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게 이제 지금 40대, 50대, 60대 예, 딱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 워크맨 사서 그렇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냉장고 한국 거 냉장고하고 LG 냉장고라든가 하고 일본의 뭐 일본 제품 냉장고 비교가 안 돼요. 요즘 일본 냉장고 뭐였는지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 세대 옛날에 뭐 코끼리 밥통 그랬는데 요즘은 뭐 쿠첸 그다음에 쿠쿠 이렇게 다 쓰고 계시고 제가 오늘 작가님을 만나 뵙기 전에 저희 아들 보고 야 오늘 아빠 이 책 쓰신 그 작가님 만나는데 너무 궁금한 거 있니 일본에 대해서 이랬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쇼크를 먹었어요. 몇 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네. 13살. 13살. 예. 갑자기 헷갈리는데 12살, 13살이 맞을 겁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서 많이 다르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도 했는데 제 아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일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20대 분들은요 일본을 높게 평가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우동 맛집과 돈가스 맛집이 많은 나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방금 얘기했듯이 질서 그다음 깨끗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근데 그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적으로 너무 그 깨끗함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과도하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일본을 정말 부러워하는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어떤 점입니까? 교통문화. 교통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길거리에 차를 아무데나 세우지 않는 거. 이거 한국 한번 보세요. 골목길에 들어가면 길거리에 전부 막 차를 아무데나 세워놔가지고 너무 그 보기도 싫고 불편하잖아요. 일본은 차 살 때 그 주차구역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그것도 당연히.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 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거리에다 차를 세우면 5분 만에 그냥 끌고 가버려요.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 유학하면서 차가 있었어요. 도쿄에서. 그것도 아주 괜찮은 차였어요. 어쨌든 뭐 중고긴 했지만 그걸 사고 정말 여행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논문 하나 쓰고 그날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평가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차를 그때 몰고 가서 보통은 그 주차장에도 되잖아요. 돈이 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그 뒷골목으로 쫙 갔더니 쫙 들어가는 그 스페이스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차를 대놓고 일을 보고 나왔더니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여기 앞으로 여기 주차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은 좀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학교 내에서. 한 3시간 4시간 갔다 오니까 차가 사라진 거야. 바닥에 보니까 견인됐다고? 분필로 견인됐고 전화번호 적혀있고 어디로 오라고. 와 그랬는데요. 갔는데 벌금이 3만 엔. 3만 원이면 30만 원. 그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내가 그 찾으러 갈 때까지 그 주차 파킹료, 주차료까지 요금까지 다 받는 거야. 그거 한 번 딱 당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 그런데 차 대고 싶으면 하는 거야. 바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주차장으로 1시간에 뭐 150엔인가
10분에 150엔인가 뭐 하여튼 뭐 네. 좀 비싸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주차할 돈 없는 사람은 절대 타지 시내 마. 차 끌고 다니지 마라. 이게 일본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생 입장에서 주차료 막 꼬박꼬박 물면서 차 끌고 다니기에는 좀 그랬다 싶어서 그날 그랬던 것이 완벽하게 교훈이 된 거죠. 내가 한 번 당해버리니까 그동안 주차료 아낀다고 했던 것들 20배, 30배 돈이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지켜지는구나. 과도할 정도로 벌금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일본한테 이거 하나만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벌금을 세게 때리면 그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는 그 저항감이 대단하겠죠. 근데 지금도 한국 서서히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예,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나라에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그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시점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게 잘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르. 여러분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배울 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가 있지? 배울 게 뭐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잘 안 떠올라요.